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B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회복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스페인 불확실성의 혼조세로 장을 끝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향후 경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 지표인 공장 주문 실적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총 1,80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한일 재무장관이 IMF 연차 총회에서 통화스와프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지주가 1조 원 이상의 외화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죠.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정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KDDI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러한 정책들이 너무 온정주의나 정서에 호소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시장 경제의 토대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다소 좀 어렵게 들리기는 하는데 잠시 후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봐야죠.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후에 소폭 오르기 시작해서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경기 지표들의 결과가 호전됐고 또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방침이 확인되면서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또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장 주문도 크게 악화돼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미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6%, 80.75포인트 오르면서 13,500선에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3,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72%, 10포인트 오르면서 1,46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불확실한 발언으로 일부 증시들이 하락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국채 매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세를 보이면서 5,8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소폭 내려갔습니다. 0.23%, 16포인트 밀리면서 7,305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소폭 내려가면서 3,401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 실적과 9월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던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오르다가 후반에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서 관망세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증시는 공휴일로 이번 주말까지 휴장합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89%, 77포인트 올라서 8,824.59를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보합권에서 29,007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혼조세 출발했는데요. 일제히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우선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가 36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4천 명가량 늘었지만 예상치인 37만 건을 밑돌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는 조건을 충족한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살 준비가 돼 있다며 유로화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드라기 총재가 뭐든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에 대한 긍정적 수치도 있었습니다. 미국 백화점 소매업체의 지난달 점포 매출이 2% 이상 늘어났고 유명 브랜드 갭 판매가 8%나 급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뉴스로는 구글과 모토로라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3분기 3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고 모토로라는 더 많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공장 주문 실적이 전월보다 5.2%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 5.9% 감소를 웃도는 실적이지만 지난 2009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이어서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에 이어 중국과 다른 아시아 시장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 공장 주문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증시는 방향성을 잡을 이렇다 할 뉴스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지루한 장세에 이어갔습니다. 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뉴욕과 유럽이 달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ECB 총재의 발언입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영국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도 3,750억 파운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인 ECB도 기준금리를 0.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며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ECB는 즉시 추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에 대해선 성장은 더디게 갈 것이라고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어두운 경제 전망과 구체적 방향성 없는 이야기들 뿐이라며 실망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뉴욕 증시와 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ECB가 곧바로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한 점은 향후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와 미국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관망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FOMC 의사록에서 추가 부양 힌트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시황 최현진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ECB가 지난달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미약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공장 주문 실적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공장 주문이 전달에 비해 5.2% 줄어 2009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 항공기 주문 취소로 수송 장비가 34.9% 급감한 것을 제외하면 0.7%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 절벽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로 3차 양적 완화의 효과도 좀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 절벽 가능성과 그 여파를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재정 절벽입니다. 재정 절벽은 한시적 세금 감면 정책 시한이 끝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축소되고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면서 경기가 위축됩니다.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 미국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이 300만 원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를 우려하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디스 역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한 뒤 미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재정절벽으로 인한 4분기 미국 경제 하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연준이 QE3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제 실물 경기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의 이슈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기업 투자 같은 것들의 회복이 예상보다는 좀 지연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악영향은 선거가 다가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 증시의 흔들림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현실화를 우려하며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과 같은 실물자산 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머니 서한안입니다. 네, 다음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차 총회 기간 양국 장관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냐며 만나게 되면 통화스와프 연장 관련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양자 면담을 공식적으로는 제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웅진홀딩스의 윤석금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선정을 놓고 채권단과 웅진그룹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윤석금 회장의 사퇴와 관련 없이 웅진 측의 법정관리인 배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윤석금 회장이 웅진홀딩스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언제든 회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금은 일단 합산 피하려고 그걸 꼼수라는 거죠. 대리인을 다른 대리인을 세워도 역시 웅진 입장에서 예리하게 할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채권단은 기존의 입장 계속 고수할 것 같은데. 하지만 웅진홀딩스는 채권단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기업 경영 개선 기대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웅진그룹 계열사 대표와 임원들이 과연 채권단이 내세운 법정관리인의 지시를 따를 것이냐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채권단에서 법정관리인 선임하면은 법정관리 들어가고 워크아웃 들어가지도 않은 멀쩡한 회사들 대표들이 임원들이 그 사람 말을 듣는. 윤석금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인이 누가 될 것인지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국민연금기금이 웅진그룹 계열사에 총 1,804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희지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투자 851억 원, 사모펀드 557억 원 등 1,804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연금이 직접 투자한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의 연초 대비 현대 주가 변동률이 각각 마이너스 15.7%, 마이너스 46.97%로 나타나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직접 투자한 웅진코웨이와 웅진케미칼은 코스피 200지수 안에 있는 우량 종목으로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인덱스 형태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금융지주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외화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에서 배당금 1조 원을 받아 인수자금에 쓰려던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외화 채권 발행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화 채권 발행 이유는 ING 측이 유로나 달러로 매각 대금을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고 또 외화 자금을 조달한 후 직접 지급하면 환전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 들어서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장남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올 들어 벽산건설, 풍림산업, 사만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물량 자체가 줄어든 데다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 부담도 더 심해졌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플랜트 등의 사업에서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해 국내 시장 부진을 만회하고 있지만
주택 사업에 치중해온 중견기업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서 온 것이고요. 또 최저가 시행에 따라서 덤핑 입찰로 원가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건설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인한 지급 보증은 계속적으로 건설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PF에 대한 지급 보증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PF 사업장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원금 상환 압박 또는 이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50대 건설사의 부채는 유럽 재정위기 전인 2010년 말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나 1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곳도 30곳에 달합니다. 중견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경우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포스코가 스틸 아메리카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스틸 아메리카는 독일 철강업체 디센크루프의 미국과 브라질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스틸 아메리카 인수전에는 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과 신일본제철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고용도 불안하고 비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시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최은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목욕료와 미용료, 그리고 식료품비 등 서민 물가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4.6% 올랐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은 6.3%나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5.6%, 미용료는 5.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재무 상태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최저임금 상승률은 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체불된 근로자는 8월 말 기준으로 19만 명에 육박하고 금액은 7,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하루벌이를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갑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소비자 아니면 이제 국민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득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생계에 이제 곤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합니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8포인트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2009년 17.1%에서 지난해 18.6%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8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조사 결과 한창 일할 20대와 가정을 지켜야 할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취업이 안 되고 있고 40대는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줄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과 고용은 불안하기만 하고 부채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져 갑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국민 절반가량은 우리 경제가 2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2%가 우리 경제가 이미 불황에 진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불황 회복 시점으로 2015년 이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에 달한 반면 내년에 종료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1.1%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불황에 대비해 응답자의 69.3%가 가계의 지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대답했고 14.5%가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분기 가계 신용 위험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4분기 가계 신용위험 지수가 38포인트로 카드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주택담보가 줄어든 가운데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 불황이 몰아닥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 내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해외 판매로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현대와 기아차는 해외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37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임단협 타결로 생산과 공급이 정상화되고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기아차도 지난달 국내 판매는 작년 9월보다 7% 감소하고 해외 판매는 2.5% 증가했습니다.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이 노조 부분 파업의 영향으로 작년 9월보다 8.5%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로 만회하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100만 대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며 해외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내답한 자동차 대수는 97만 4,728대로 100만 대 돌파까지 불과 2만 5천여 대 모자랍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 달에 1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어 이달 초순 중에 100만 대 고지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산타페 등 신차와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내수 부진이 이제 이어졌고요. 해외 공장 판매는 이제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국내 공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이 예상이 되지만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증가세가 유지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물량이 반영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4분기 이익은 해외 판매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에는 문제가 있다. 편들기나 보호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주장이 최근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내용에 관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재영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연구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쓰신 그 보고서 제가 이제 출력을 해갖고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경제를 무시한 대중소기업 관련 그 정책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이제 보고서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어떤 점을 이제 비판을 하신 것인지요? 중소기업 정책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바로 보호, 예. 육성, 지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보호, 지원, 육성 정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보호, 육성, 지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종합백화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유명무실한 것도 많아서 차린 것은 많지만 제대로 먹을 것은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은 산업정책입니다. 산업정책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중요한데 그동안 너무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사실 어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보고서 내놓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그 시장 경제 토대 위에 마련돼야 될 정책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시장 경제란 경제 주체, 즉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 주체의 동기가 경제 발전의 동인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조체는 경쟁입니다. 정부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경쟁에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실은 그 시장 경제의 논리 위에 서로 경쟁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전문의원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그런 어떤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증원하는 정책을 벌이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 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면 중소기업은 무조건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은 대기업만 있고 중소기업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약 5대, 매출액 기준으로 5대 5 정도입니다. 이 비율은 거의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전문의원님 매출을 보면은 5대 5인데요. 그 이제 사실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자유도가 훨씬 높은 그 선진국 또 우리나라에 비해 오히려 그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 높고요. 또 실제로 그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대규모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높은 인건비라든지 그 대기업의 거대 조직 같은 게 이런 게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업종, 그런 업종이 이제 대기업에게 적합한 업종입니다. 우리나라 제조 부문에서 이제 재벌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업종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많은 대기업들이 수많은 하드웨어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 직접적으로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보다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하게 서로 어떤 그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문제, 그는 이제 수직적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건 자유 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계약은 해놓고 계약을 하고 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일종의 예속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속 관계가 성립된 후에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건 아주 큰 잘못이죠. 그런 점 막아야 되겠지만 그 계약 자체, 애초에 초기의 계약 자체 그걸 거래 조건이 나쁘다 해서 규제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적당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등한 거래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관리 감독 중심의 어떤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관리 감독이라는 것보다는 제도적 틀의 인프라가 중요하겠죠. 요즘 많이 낮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그 물건을 받고 요즘은 뭐 현금 결제를 주로 많이 합니다만은 어음 결제를 해주고 말이죠. 그다음 시장에서 경쟁이 가열되면은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또 납품업체에게 공급받는 부품에 대한 또 가격을 자기 임의대로 또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오랫동안 많이 우리 산업의 관행처럼 여겨졌는데요. 그 부분이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중에서는 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 제도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게 그런 애초에 계약 내용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이제 미리 그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보고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업종 제한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지나친 사회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기업이 그 누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 다른 사람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투자한 회사에 하고 거래하는 것이 그거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주인은 재벌 총수 일가가 아닙니다. 재벌 총수 일가들은 기껏 해봤자 2% 정도의 주인입니다. 예. 나머지 98%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죠. 현재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 재산을 재벌 총수 일가가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제가 앵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 동의 없이 자기가 갖는 것,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이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즉 회사 재산,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가져오는 행위인데요. 일감 몰아주기를 흔히 편법 상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상속이란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이죠.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는 남의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공정거래법이나 상속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이라든지 상법 위반에 대한 형사범죄로서 이걸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한 지적을 하신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보고서에 들여다보니까 골목 상권 지키기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척 길게 되는데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골목 상권 정책은 사업 조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회 일각에서 모든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영세기업 사업자의 문제로 이거 단순한 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네 슈퍼 문제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동네 슈퍼, 또 프랜차이즈 등으로 새로 진입하려는 SSM, 또 가맹본부,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가맹본부는 대기업, 또 중소도매상, 또 체인화 편의점. 이런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제 엉켜 있는데요.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이제 이해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쪽에서는 한 편이 됐다가 또 다른 편에는 적이 됐다가 이런 벼랑 못하간데요. 여기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해관계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하고 영세 소상공인들 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일 사실 근데 저희 MBN 어젠가요? 그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사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한 다음에 재래시장의 그런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정책에 또 효과가 있고 조금 소비자들이 조금 희생을 해줄 수 있다면은 대형마트와 함께 좀 그런 정책에 동참해 줄 수 있으면은 어려운 소상공인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제 보고서에서 보면은 그 소비자 보호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을 또 기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동네 상권 문제를 다루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소비자 이익 혹은 소비자 권리가 이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또 골목 상권 문제 다루는 데서 또 중요한 문제는요.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실제로 대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같은 영세 사업자죠. 멍하면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영세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 봉급 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입하는 건데요. 기존의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영세 사업자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폭 양보해서 사업조정 제도가 불가피하고 하더라도 이게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정책입니다. 이건 선진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해봤지만 선진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거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해줘.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했는데 결국은 다 이제 실패로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사회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문제,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만들어내는 법적 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최근 이제 기업 윤리 얘기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를 보니까 그 기업 윤리에 대한 또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문제를 그 시장 경제의 미성 속에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장 경제의 미성 속이라기보다는 시장 경제의 미성 속에서 이게 문제가 출발했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의 폐해가 아니고 부작용이 아니고. 현재 그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함께 나오는 문제가 재벌들의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중소기업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은 정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빵집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재벌가의 딸이 빵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영세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가의 딸이라는 게 이게 초점으로 부각돼서 이제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벌가의 딸이 이제 빵집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왜 일반화되고 있나? 이건 그 성숙된 시장 경제라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장에 의한 견제 기능, 이것이 또 기업 내부적인 견제 기능, 이게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배임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데요. 이런 것이 전혀 사회적으로 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시장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들에서 재벌 총수 가족들이 각종 이익권을 챙기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건 아마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또 하나의 그는 성숙된 시장 경제라면 계약 제도라든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아서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빼가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기업 윤리 강조가 많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보호하고 감싸기식이었던 중소기업,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재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관련되는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뉴타운 출구 전략을 시행한 경기도 뉴타운 곳곳에서 매물 비용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요. 조만간 매물 비용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요,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뉴타운 문제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죠. 이번에는 또 매몰 비용 지금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부천 춘위 1-1 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352억 원에 달하는 이제 매몰 비용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좀 살펴주시죠. 네, 부동산 분야에서 그 매몰 비용을 물어준다는 것은 사실 그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 생소한 용어인데
우리가 그 하수구 안에 보면은 그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하수구가 정상적으로 흘렀을 때는 그 안에 얼만큼 지저분한가를 알 필요가 없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는 아주 말도 못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분야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 건설회사라든가 아니면 조합원과의 분쟁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 이번에 부천 충의동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이 그 매물 비용을 그 재개발을 안 내는 바람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통과돼 가지고요. 재개발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갔던 뭐 은행 이자라든가 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빌려줬던 원금 또 조합원의 어떤 회비를 미리 대여해주고 나중에 갚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그 매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재개발이 취소됐을 때는 엄청난 비용을 그 주민들이 물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지금 소송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뭐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요? 뭘 포함하고 일단은요, 있는지 설명을 재개발을 해주시죠. 하게 되면 그 재개발 확정되기 전에 주로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을 이주하는 이주비, 또 그 전에 또 이주비를 주기 전에 이제 각종 원금이 있습니다. 이사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건설회사도 돈을 이자를 주고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재개발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조합원들에 대한 그 조합 설립됐을 때 그 각종 분담금을 갖다가 그 건설회사 측에서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전비라든가 이주비,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또 조합원이 지금까지 썼던 돈들을 그러니까 조합원의 운영 비용이 그렇죠.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10가지니까 예. 그걸 다 설명하자면 어렵고요. 그 재개발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이주 비용이 사실 매물 비용으로 이제 없어지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 측에서 다시 물어달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초입에 이제 그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 안에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매몰 비용과 비유를 해주셨는데 결국 사실 그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그 뉴타운 조성 사업 중에 이제 조합원들 운영 비용 그게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부분이 참 많죠. 방송에서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일단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그 예를 들어 350억이라는 돈이요. 근데 이게 재개발을 안 됐을 때는 350억인데요. 굉장히 이게 큰 돈입니다, 이게. 조합원이 어느 정도 되는 규모? 이게 1인당 얼마 정도가 지금 보통 한 청구되는 700명 정도의 그 350억을 분담을 시키면 한 집에 한 5천만 원이거든요. 재개발을 해서 5천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 5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계획됐지만 취소되면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조합원들의 운영되었던 그 비용을 조합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거군요. 그 비용이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 이게 국회나 정부에서도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고요. 중요한 거는 건설회사에서는 뭐 설계비라든가 또 이주비 지금까지 들어갔던 모든 돈을 조합원들이 물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건설회사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합원들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익금을.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써놔야 되는데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몰 비용이라고 하면 회수가 불가능한 돈으로 봐야 되는 원래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수구에 버리는 돈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하수구에 불과한 돈인데 이걸 다시 생수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일단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이런 그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 안 됐을 때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매몰 비용이 앞으로 그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나 뭐 아니면 경기도 일대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현장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이 재개발 무산됨으로 인해서 물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 보니까 말이죠. 그 아까 부천 예를 보니까 결국에는 뭐 조합원당 한 5천만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을 청구를 받았고 그것을 갖다가 갚지 않으면 주택을 강제 경로하겠다는 지금 시공사의 통보가 조합원들에게 지금 전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재개발을 할 때 보면요. 각종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조합원들이. 이 보험이랑 비슷해요.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무산됐을 때에는 결국은 그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물어주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이미 민사소송을 하거나 이겨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30일 안에 경매 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칼자루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재개발 하려고 했던 주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저기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 요번에 그 부천의 예를 보면 그게 어떤 정부에 관련되는 정책이나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뉴타운 조성 사업이 중도에서 포기가 된 건지 아니면 조합원들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인 의견에 의해서 포기가 된 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재개발 조합을 하게 되면 예. 일단은 그 과거에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폭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재개발하더라도 이익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예. 그 중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합원 간의 의견 조율이 그렇죠. 안 된 거군요. 반 정도 넘어가면 예. 그 시에서는 취소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단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조합원들이 이익을 남기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이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재개발을 정상적으로 잘 됐을 때에는 물론 이득을 나눠 가겠죠. 건설회사나 조합원끼리.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폭락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 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재개발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 법이라든가 어떤 그 언론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재개발 입주자들이 사실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부천시도 마찬가지고요. 반대하는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반대가 많은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 근데 소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합원들의 자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지금 곳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정부 입장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건 간에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 아래 그런 것을 믿고 조합원이 결성이 되고 뉴타운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뭐 조합원들 뜻대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지자체나 이제 중앙정부가 한 발을 뒤로 빼면서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그 뉴타운 조성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또 어떤 이렇게 좀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은 만약에 반대하시게 되면 조합을 취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그 반대자가 많아도 그냥 재개발을 추진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구역 지정 해제가 지금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그 박원순 시장도 지금 마음이 안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도 지금 그 한 300군데 중에서요. 266군데가 그 재개발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재검토라는 것은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뭐 일파만파해서 엄청난 그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재개발 시장이 안 됐을 때 그 대비를 우리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소장님, 뭐 지금 이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해결 방법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해결 방법은 그 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책임질 수 없는 거고 무슨 어떤 정치인이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정치인이 뭐 내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뜩이나 하우스보다 뭐다 문제가 많은데 이런 재개발 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조합원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또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겠네요. 자, 세문섭 서울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서울 뉴타운 매물 비용 폭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출연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신촌의 상징이었던 한 대형 할인점이 통째로 폐점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에서 대형 할인점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사실 17년간 지역 상권을 지켜온 곳인데 저도 뭐 연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출퇴근길에 많이 봤는데요. 그곳이 이제 문을 닫게 됐네요. 결국 불황의 파고를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유통업체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쓸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옆에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